비 내리는 밤, 불길과 배신 전라남도의 작은 논두렁. 해질녘부터 억수같이 비가 내리고 있었다. 파란 천막이 덮인 박선희의 집은 낡았지만 그 안은 늘 따뜻했다. 하지만 그날 밤만큼은 다르다. 탁자 위 가족 사진 위로 낡은 전기등이 어른거리고 부엌에서는 끓은 보리차의 내음이 은은하게 퍼진다. 밖에서는 거센 빗물이 지붕을 내리치고 있었다. 그 와중에 창문 틈으로 들려오는 미묘한 말다툼 소리가 귓가를 자극했다. 선희는 가만히 귀를 기울였다. 목소리의 주인은 분명 딸 박나리와 사위 이동우였다. 언제까지 기다리라고? 당신 엄마 진짜 안 내놓는 거 맞잖아. 나 여기까지 와서 인생 걸었는데 얼마나 더 참아야 돼? 동우의 목소리는 분명히 날이 서 있었다. 나리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나도 미쳐버리겠어. 하지만 우리가 이 집까지 해야 해? 그 순간 선희는 심상치 않은 불길함을 느끼고 문을 열었다. 무슨 일이야, 이 밤중에? 둘 다 얼굴이 왜 그래? 하지만 그들은 서로를 노려볼 뿐 선희를 무시하고 있었다. 동우가 나리를 끌어내듯 데리고 현관 쪽으로 사라지며 작게 속삭였다. 기회는 오늘 밤뿐이야. 선희는 왠지 모르게 등골이 싸늘했다. 불안감이 지배하는 사이 갑자기 집안의 불이 깜빡였다. 정전? 아니, 순간적으로 타는 냄새와 함께 연기가 스멀스멀 올라오기 시작했다. 이게 무슨 냄새지? 선희는 부엌으로 달려가 보았지만 여느 때와 같은 풍경이었다. 그러나 복도 쪽 작은 방문 아래로 시커먼 연기가 새어 들어오는 것이 보였다. 순간 불길한 예감이 확신으로 변한다. 나리야! 동우야! 무슨 짓을 한 거니? 그녀는 선뜻 현관문으로 달려가지만 문은 밖에서 단단히 잠겨 있었다. 때마침 밖에서 동우의 저음이 들린다. 그 목소리는 섬뜩할 정도로 차가웠다. 어머니, 이제 그만 좀 내려놓으시죠. 한평생 잘 사셨잖아요. 저희 인생도 살아야죠. 미안합니다. 동우야, 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니? 네, 엄마야! 나리야! 나 좀 제발 열어줘! 선희는 격렬하게 현관문을 두드렸지만 문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비는 더욱 거세지고 번개가 밤하늘을 찢는 소리가 집안을 울렸다. 그 사이 연기와 불길은 금방이라도 집을 삼킬 듯 치솟았다. 나리의 울먹이는 목소리가 창문을 통해 들려왔다. 엄마 미안해요. 미안해. 더 이상 다른 선택이 없었어. 선희는 절규했다. 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난 너만 보고 살았는데, 믿고 살았는데, 내 자식이 아니야. 넌 내 자식이. 아니야! 하지만 대답은 없었다. 대신 들려오는 것은 자동차 시동 소리, 바퀴가 질퍽거리며 진흙 위를 헤치고 급히 떠나는 소리였다. 집 안에는 불길이 문틈을 타고 서서히 스며들고 연기가 뱃속까지 가득 차오르기 시작했다. 선희는 필사적으로 부엌 창문 쪽으로 달려갔다. 하지만 창문마저 밖에서 못질이 되어 있었다. 안 돼. 이럴 수 없어. 이렇게 죽을 순 없어. 숨이 턱 막히는 연기 속에서 그녀는 허우적거리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의식은 점점 흐려졌다. 벽에는 오래된 가족 사진이 불길에 그을려가고 있었다. 그 속에 나리와 선희의는 환하게 웃고 있었다. 왜? 네가 나를 내쫓았니? 엄마밖에 없었다며.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하면 안 되니. 불길이 가까이 다가오는 그 순간 선희의 눈에는 죽고 싶지 않다는 오기만이 남았다. 이대로 죽을 순 없어. 내 손으로 네 죗값 끝까지 보게 해줄 거야. 그녀는 마지막 힘을 모아 의자를 들어 창 쪽으로 던지려 했으나 손끝은 떨리고 이미 호흡은 끊어질 듯 했다. 창밖에서 어둠 속으로 몰래 누군가의 눈동자가 빛나는 듯 했다. 누구야? 거기 아무도 없어. 제발 누가 날 좀. 모든 것이 까만 연기와 함께 뒤섞이며 선희는
바닥으로 팽개쳐지듯 쓰러졌고 의식을 완전히 잃었다. 바깥에선 흙탕물 위에 선 박나리와 이동우가 우산도 없이 서 있던 모습이다. 나리. 이제 엄마가 우리 곁에 없으면 우리 좀 살 수 있을까? 동우, 후회하지 마. 세상은 약하다고 살려주지 않아. 우리도 강해져야 해. 두 사람은 차에 올랐다. 돈구가 가속 페달을 밟으며 남겼다. 이 밤 모든 게 잊힌다. 돌아갈 길도 미림도 없어. 여기서 끝이다. 그 말이 끝나고 자동차는 농이를 따라 어두운 밤 속으로 사라졌다. 집 안에서는 불길이 일렁이며 마지막 울음소리처럼 천정이 무너지는 소리가 울렸다. 그리고 완벽한 정적. 박선희의 인생은 그 순간 세상에서 완전히 끊어진 듯 보였다. 들판에 떠도는 유령 눈을 떴을 때 박선희는 낯선 천정과 낡은 나무벽을 바라보고 있었다. 온몸이 쑤셨고 팔뚝과 손등은 화상 자국으로 얼룩져 있었다. 숨을 들이킬 때마다 그 흐름과 피 냄새가 뒤섞여 코끝을 스쳤다. 조용한 새벽, 바깥 들판에서는 비에 젖은 벼에 젖은 냄새가 은은하게 파고들었다. 잠시 후 문이 살짝 열리더니 머리에 흰머리가 성성한 김대찬이 들어왔다. 정신이 들어? 물 좀 마셔. 대찬의 목소리는 거칠고 한편으론 다정했다. 선희는 물을 받아 삼켰다. 여기가 어디예요? 목이 갈라져 잘 나오지 않았다. 내 창고야. 그날 밤 불 속에서 당신을 끌어냈어. 사람들 다 죽었다고 난리였지. 한동안 둘 사이에는 묵직한 기운만 맴돌았다. 선희는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내가 죽었어야 했나 봐요. 내 딸, 내 사위. 그 애들이 날. 대차는 선희의 손등을 꽉 잡았다. 죽었다니. 이대로 사라지면 그자들이 원하는 대로 되는 거야. 세상 가장 더러운 법이 뭔지 아니? 착한 사람만 당하는 거. 이제부터라도 맞서 싸워야 해. 잠시 후 대차는 방 구석에서 신문을 들고 왔다. 굵직한 제목이 선희의 심장을 움켜쥐었다. 박선희, 화재로 비극적 사망, 수십억 토지, 유족에게 넘어가. 신문 아래에는 박나리와 이동우가 장례식장에서 오열하는 사진이 실려 있었다. 말도 안 돼! 장례도 안 치렀다면서! 선희의 목소리는 치를 떠는 듯 떨렸다. 대찬도 분노에 찬 목소리로 내뱉었다. 내 사위, 내 딸. 이미 마을 전체에 박선희는 불쌍하게 죽어서 땅도 유언장도 다 유족이 맞는다라고 소문내고 다녔다더라. 주민센터도 파출소도 이미 돈에 눈멀었더구나. 주먹으로 신문을 내리치며 선희가 이를 바득 갈았다. 나 절대 이렇게 못 죽어. 이대로 아무 말도 못하고 저 세상 못 가지. 놈들이 내 인생을 송두리째 삼켜버렸다. 절대 용서 못해. 대차는 신음하듯 씩 웃었다. 그거야. 바로 그 도끼가 살아있는 한, 넌 절대 무너지지 않을 거다. 짧은 침묵 후 대찬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이제 어쩔 생각이지? 너 여전히 죽은 사람으로 살아야 할지도 몰라. 일단 모든 걸 확인해야 해요. 내 이름, 내 주민등록, 남아있는지부터. 대차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다. 내가 도와줄게. 날이 밝기도 전에 대차는 선희를 낡은 오토바이 뒤에 태우고 동이 트는 들판을 달렸다. 한적한 새벽, 아무도 둘을 알아보지 못했고 그 길 끝에 읍내 주민센터가 있었다. 대찬이 대신 들어가 조회를 부탁했다. 잠시 후 직원이 나오더니 얼굴을 찡그리며 말했다. 이상하네요. 한 달 전에 박선희님 사망신고 들어와서 모든 기록 정리됐어요. 유족분 성함 박나리, 이동우, 그리고 보험금, 땅 등기 다 넘어갔어요. 대차는 분을 삼키며 고개만 끄덕였다. 오토바이로 돌아오는 길, 선희는 이를 악물었다. 저 여자, 내 딸, 어떻게 이런 짓을... 대찬이 거칠게 끼어들었다. 딸이고 뭐고 이제 저기야. 부숴버릴까? 아니면 네가 직접 발로 차버릴까? 이 말에 선희는 한참 만에 답했다. 내 손으로. 내가 두 눈으로 끝장을 봐야지. 그래야 내 인생도 내 가족도 끝이라 할 수 있어. 그날 밤 선희는 잠들지 못했다. 대찬의 창고 한 구석,
습하고 차가운 바닥에 앉아 꺼져가는 휴대폰 불빛을 들여다봤다. 번호 없음. 누군가로부터 짧은 메시지가 들어와 있었다. 진실을 원하면 혼자 나오시오. 밤 11시 서쪽 논두길 굴다리. 선희는 심장이 얼음장처럼 굳어들었다. 그리고 마지막 힘을 내어 주먹을 꽉 쥐었다. 죽은 줄 아는 나. 정말로 유령이 되어 모든 걸 뺏긴 내 인생을 다시 찾아야겠어. 그렇게 박선희는 두 번째 인생의 첫걸음을 다시 내딛었다. 비가 그친 새벽, 논두렁엔 묵묵히 안개가 자욱했고 박선희의 그림자가 조용히 들판을 가로질러 사라졌다. 빗속에 숨어있는 자들 연일 거센 장맛비가 내리는 어느 저녁, 박나리와 이동우는 새로 이사한 빌라의 거실 한가운데서 마주 앉아 있다. 파란 불빛 아래 와인이 담긴 잔이 부딪히고 사업계획서가 탁자에 펼쳐져 있다. 창 밖으로는 억수로 쏟아지는 비에 세상 소리가 다 묻히고 불안감마저 삼키는 듯 했다. 이제 우리 세상이다, 나리야. 동구가 와인잔을 들어 올리며 비열하게 웃었다. 뭐가 걱정돼? 네 엄마는 죽었고 토지는 우리 이름으로 넘어왔다. 구청에서 전화 왔어. 법적으로 하자 없대. 나리는 얼굴이 창백했다. 근데 꼭 그래야 했어. 엄마는 정말 죽었을까? 아직도 매일 꿈에 나와. 불 속에서 나한테 손을 뻗으면서. 동우는 잔을 세게 내려치며 소리쳤다. 이제 와서 무슨 소리야? 우리가 여기서 물러나면 끝이야. 난 이 땅을 걸고 다 잃은 놈이야. 사업이 박살나면 나도 너도 끝장이야. 둘의 싸움은 절정에 달한다. 나리. 당신, 그날 엄마가 대문을 두드릴 때 창문으로 보고 있었지? 죽이는 게 너무 쉬웠어? 동우. 그래, 쉬웠다. 내 손으로 가족 죽이는 게 얼마나 더럽고 쉬운지 알았냐고? 그런데 그 감정 곧 사라진다. 돈이 들어오면 다 사라져. 서늘한 침묵이 흐르고 나리는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고 흐느꼈다. 반면 박선희는 김대찬의 창고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다. 눈을 감아도 얼굴이, 귀에선 아직도 현관문 두드리는 소리만 들려요. 대찬은 씁쓸하게 담배를 물었다. 눈 뜨고 당해서 더 괴로운 거야. 조용히 있다가 끝날 거라 생각하지 마. 저 새끼들이 널 죽였다고 믿고 즐기고 있잖아. 그때 한지수 변호사가 방문을 두드리며 나타났다. 두 분, 긴급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수는 작은 노트북을 펼치고 무언가를 보여주었다. 병원에서 받은 자료인데요. 사망한 시신의 신원, 절차가 지나치게 부실해요. 치아 기록 대조도 안 했고 신원 확인 서명도 불분명합니다. 이미 어머니가 아니라는 증거를 찾을 수 있어요. 선희는 절망과 희망 사이에서 온몸이 떨렸다. 그럼 이제 내가 살아있다는 걸 증명할 수 있다는 뜻인가요? 지수는 다부지게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이 사실도 쉽사리 드러내면 위험해져요. 이동우와 박나리,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세력들은 만만치 않을 겁니다. 그 순간 대찬의 휴대폰에서 문자 한 통이 왔다. 화면에는 익명의 메시지가 떴다. 괜한 일에 머리를 쳐넣지 마라. 다음엔 진짜로 죽을 수도 있어. 대찬은 눈을 가늘게 뜨며 씩 웃었다. 놈들이 뭔가 불안하긴 한가 보네. 발악을 시작한다고 지금부터가 진짜야. 한편 그 시각 박나리는 어둡고 비 내리는 골목에서 검은 우산을 든 누군가와 마주 앉아 있었다. 누구세요? 왜 자꾸 전화를... 남자는 얼굴을 드러내지 않은 채 봉투를 내밀었다. 안에는 USB와 사진, 그리고 한 장의 쪽지가 있었다. 이걸 원하잖아. 네가 이제 엄마한테 한 짓 세상에 퍼질 수 있다고. 그 값, 넌 제대로 치러야 해. 나리는 손을 부들부들 떨며 남자를 쏘아보았다. 협박이야. 얼마를 원하는 거지? 남자가 피식 웃으며 사라졌다. 돈으로 해결될 일이면 이미 끝났겠지. 불안에 휩싸인 나리는 귀가하자마자 돈구를 붙들고 비명을 질렀다. 누가 우리를 알아? 누가 우리가 무슨 짓 했는지 안다고 협박이야. 동우는 침착하게 그녀를 밀치며 말했다. 다른 놈들도 땡전 한 푼이면 돌아서 넌 잠잠히 있어. 증거를 모두 없애야겠다.
영문을 모르는 선희는 지수와 대창과 함께 다음 수를 준비했다. 지수, 가장 중요한 건 땅 등기와 보험금 내역입니다. 그 서류가 조작된 흔적, 그들을 묶을 결정적인 열쇠가 되어줄 거예요. 선희, 내가 죽은 사람이란 거. 이제 전부 뒤집어야겠죠. 대찬, 살아있는 유령이 뭘 할 수 있는지 이제 제대로 보여줄 차례다. 창밖 빗소리는 더욱 거세졌다. 박선희는 유령처럼 어둡게 논두렁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그들이 내 세상을 모두 빼앗으려 해도 내가 다시 살아있다는 사실 하나로 모든 것을 뒤흔들어 놓으리라. 그리고 그 밤, 이동우와 박나리의 집 앞으로 검은 그림자가 조용히 다가섰다. 종이 위에 피바람 비가 그치기도 전에 박선희는 김대찬, 한지수와 함께 작은 카페에 모였다. 셋은 모퉁이 자리에서 낮은 목소리로 자료를 펼쳤다. 장판 위로 물기가 번지고 선희의 손끝은 분노로 파르르 떨렸다. 여기요. 아드님이 화재 직후 바로 보험금을 청구한 기록, 그리고 동네 파출소에서 사망 신고를 올린 시점. 뭔가 너무 빨라요. 한지수가 노트북 화면을 밀며 말했다. 김대찬도 거들었다. 토지 등기부 보면 장례식 끝나기도 전에 등기 이전이 접수됐어. 새벽에 불 나고 점심때 동구가 직접 신청했다더라. 선희는 주먹을 꽉 쥐었다. 내가 죽은 그날 이 자식들은 이미 파티를 준비했겠지. 기본이 사람도 아니야. 지수가 잽싸게 병원 기록을 뒤졌다. 이 시체 신원 확인 절차가 진짜 허술해요. 치아 대조도 없고 주민등록증만으로 넘겼죠. 게다가 무영호 표시된 통에 누가 발견된 건지 아직도 의심스럽습니다. 순간 대찬이 무겁게 입을 열었다. 이런 식이면 내 딸과 사위, 아니 박나리와 이동우가 무고한 이를 죽였을 가능성도 있다는 거네? 분노와 한숨, 두려움이 섞여 셋은 침묵했다. 같은 시각, 이동우는 지역 조폭 두목과 만났다. 회색 양복을 입은 우두머리의 낮고 굵은 목소리가 카페 구석에 울렸다. 너, 애미 처치한 건 우리 때문이 아니야. 우리한테 일이 들어온 건 지금부터지. 박선희, 그년 다시 나타난다면 더러운 뒷골목에서 뼈도 못 추리게 될 거다. 동우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돈만 받으면 되죠? 조폭은 식은 미소만 지었다. 돈, 걸 맞추라. 박나리는 침대에 누워 있다가 갑자기 소스라치게 일어났다. 밤마다 반복되는 악몽, 불길을 등지고 비명 지르는 엄마의 얼굴이 너무 선명했다. 내가 정말 괜찮을까? 동구가 방으로 들어와 창문을 꾹 닫았다. 왜 불을 안 끄고 있어? 나리는 눈치도 못 보고 물었다. 혹시 엄마 살아있으면 어떡해? 동우는 쉰 목소리로 웃었다. 죽었어. 우리 손으로 문을 잠갔잖아. 이제 다 끝났어. 앞으로 신경 쓸 일은 오직 부동산뿐이야. 나리의 얼굴이 허옇게 질려 손톱을 물어뜯었다. 만약에 진짜 엄마가 웡이처럼 돌아오면 우린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를 거야. 동구가 나리를 세차게 끌어안았다. 정신 차려. 후회하든 도망치든 이제 돌아갈 수 없어. 네 엄마고 뭐고 중요한 건 돈이야. 우린 톱니바퀴에 탄탄하게 올라탔어. 착한 척, 효도 다 소용없어. 며칠 후 한지수는 도청 민원실을 찾아갔다. 이 등기부 원본 좀 볼 수 있을까요? 직원은 시큰둥하게 굴었으나 지수는 조용히 신분증을 내밀며 속삭였다. 공익제보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불법 등기 이전 정황을 확인할 겁니다. 그날 밤 김대찬은 농기계 야적장에서 동네 불량배들에게 둘러싸였다. 우리 형님께서 말씀하셨지. 여기 더 서성거리면 널 논바닥에 매장한다고. 대찬은 담담히 웃었다. 이 동네에서 나 앞에서 그렇게 큰 소리치는 놈 처음이네. 겁먹었니? 아니면 네 주인이 겁에 질렸니? 그들은 빈 맥주병을 집어 들이대며 윽박질렀다. 박선희, 그 오래된 귀신년, 누구든 찾아내기만 하면 네 목숨값으로 바꿔줄 거야. 그 말을 들으며 대찬은 성가신 듯. 그러나
두려움 없이 말했다. 할 일 있으면 해봐라. 다만 그때는 네 주인 새끼부터 내 손에 보내게 된다. 밤 11시 박선희는 불이 꺼진 골목에서 익명의 만남을 가졌다. 남자는 모자를 눌러쓰고 음울하게 속삭였다. 당신이 살아있다는 걸 증명하는 건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 스스로의 존재를 입증할 증거만 모으면 되지. 힘을 내요. 그때 골목 저편에서 누군가가 사진을 찍었다. 찰칵! 선희와 남자의 얼굴이 번쩍였지만 남자는 재빨리 어둠 속으로 사라지고 선희만 공허하게 남았다. 며칠 뒤 소식이 들려왔다. 박선희 씨, 당신이 찾고 있던 치아 의료 기록 확보했어요. 한지수의 전화였다. 이걸로 화재 희생자는 박선희가 아니라는 게 확실해졌어요. 선희는 말없이 고개를 떨궜다. 눈물이 흐르려다 참고 입술을 꽉 깨물었다. 그리고 결정적인 날, 경찰에게 제출된 모든 자료를 다시 돌려줬다. 담당 형사는 냉소적으로 말했다. 이런 일로 가족을 고발하면 당신 삶도 완전히 엉망진창이 됩니다. 선희는 맞받아쳤다. 난 이미 엉망진창이야. 더는 잃을 것도 없어. 대신 당신 같은 사람들 진실을 외면해서 진짜 괴물이 되는 거라 기억해둬. 파출소 앞에서 한지수와 대찬이 선희의 어깨를 잡아주자 선희는 굳은 얼굴로 말했다. 내 인생 그들은 종이 한 장으로 잘랐어. 하지만 그 종이 위에 남은 내 피는 언젠가 반드시 이기게 돼 있어. 집으로 돌아가는 길, 서늘한 바람에 하늘이 다시 어두워졌다. 박선희의 눈동자엔 새로운 각오가 아프게 빛났다. 이제 시작이야. 피와 진실의 전쟁. 절대로 진정한 끝을 볼 때까지 멈추지 않으리라. 어둠 속에 복수 바꾼 강풍에 빗방울까지 내리쳐 밤 공기가 살벌하게 얼어붙어 있었다. 박선희는 허름한 코트를 걸치고 김대찬, 한지수와 함께 창고에서 회의를 하고 있었다. 자동차 헤드라이트 불빛이 먼지 낀 유리에 어른거렸고 바깥에선 교대로 누군가 문을 지키고 있었다. 확실한 증거가 있으니 이제 남은 건 맞부딪히는 일뿐입니다. 한지수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눈동자는 전쟁터 병사처럼 날카로웠다. 경찰도 마을 어르신들도 다 입을 닫았어. 저쪽에서 돈을 얼마나 풀었는지 상상도 못하겠어. 김대찬이 쓴웃음을 지으며 턱을 만졌다. 마을이 썩었지.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이야. 선희는 종이에 몸을 웅크리고 피멍든 손등을 바라봤다. 모든 증거가 다 모였다는 걸 알면서도 마음 깊은 곳엔 공포와 분노, 그리고 마지막 용서받지 못할 복수심이 소용돌이쳤다. 바로 그때 전화가 울렸다. 썩은 년, 내 목숨이 그렇게 아깝냐? 목소리는 낮고 차갑게 갈린 저승사자인 듯한 소리였다. 조만간 니년이랑 너희 약골 친구 내 손에 갈비뼈마저 다 부서질 거다. 주제넘게 깝죽대지 마라. 한지수가 핸드폰을 거머쥐며 이를 악물었다. 저건 이동우 패거리야. 겁먹을 필요 없어요. 오늘 밤이 분수령이 될 겁니다. 동시에 동우는 좁은 방 한가운데서 술상을 엎어버리며 난동을 부리고 있었다. 씨발, 왜 이렇게 끈질기지? 살아남은 게 확실해? 박나리는 바닥에 웅크린 채 울고 있었다. 오빠, 이제 그만두면 안 돼? 엄마가 진짜... 동구가 거친 숨을 몰아쉬며 가까이 다가왔다. 이제는 한번 끝을 봐야 해. 우리 앞길에 2번 다시 박선희 그년 이름 올리지 못하게. 필요하면 진짜로 지워버릴 거야. 나리는 떨리는 눈빛으로 동구를 바라봤다. 내가 잘못했어. 엄마가 나한테 그런 눈빛으로 울부짖는 악몽을 매일 꿔. 동우는 나리를 뺨 한 대 올려치며 윽박질렀다. 약한 소리 그만해. 세상은 강자가 살아남는 거야. 넌 지금 더 세게 나가야 해. 약하면 다 뺏기고 조롱만 남아. 문 밖에는 벌써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있었다. 동우는 창문을 살피더니 나직하게 전화를 걸었다. 작업 들어간다. 귀신이 아니라 진짜 시체 보여줄 때가 됐지.
깊은 밤 선희가 마을 장터 중앙에 홀로 섰다. 머플러를 세게 쥐고 주변을 둘러봤다. 그 순간 뒤쪽에서 들려오는 휘파람 소리. 박선희, 오랜만이네? 선희는 몸을 돌려 두려움도 없이 맞섰다.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로 차 있었다. 찾아와줘서 다행이다. 네 죄를 똑똑히 묻기 위해 살아남았으니까. 곧이어 동우와 나리도 마을 사람들 무리에 쑥 들어섰고 동우는 삿대질하며 소리쳤다. 전현, 저 박선희 미친년이 아직도 살아있다. 다들 눈으로 똑똑히 봐라, 이 환자. 돌아온 귀신이다. 그 소리에 마을 어르신들이 술렁거리기 시작했다. 진짜 선희가 맞아? 저 사람이 살아있다고? 선희는 피로에 젖은 목소리로 외쳤다. 내가 유령이면 이 물어뜯 긴 상처며 화상은 누가 낸 건가? 내 딸, 내 사위놈들이 나를 불태워 죽이려 했으니 난 죽음에서 살아 돌아왔다. 군중은 두 쪽으로 갈라졌다. 일부는 두려움과 의혹 속에 서서 쳐다봤고 일부는 웅성거리며 진실을 밝혀라고 외쳤다. 동우는 핏발선 눈동자로 군중을 휘둘렀다. 저 여자가 환영이고 미친 거야. 우리를 고소하겠다고 협박하는 거라고. 선희는 그를 향해 몸을 던졌다. 널 위해 평생 바쳤고 내 피까지 줬지만 넌 내 영혼까지 팔았구나. 네 손으로 꼭 죗값을 치르게 해주마. 동우는 발길질을 하며 주변에 있던 건달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건달 2명이 한지수 쪽으로 몰려들었다. 야! 이제 끝내자. 보는 눈 많으니 조용히 처리해버려. 하지만 김대찬이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막아섰다. 이 동네에서 박선희를 넘어설 사람은 없어. 덤비고 싶으면 내 목부터 밟고 가라. 그의 말에 군중 일부가 잠시 멈칫했고 건달들도 슬쩍 뒷걸음질 쳤다. 선희는 마지막 결의에 찬 눈빛으로 악을 썼다. 내 손에 묻힌 내 피, 내 땅, 내 인생 다 폭로할 거다. 법 앞에서도 하늘 앞에서도 한치도 도망 못 간다. 그 말이 차에 끝나기 전에 어디선가 남자의 검은 뒷모습이 군중 속으로 사라졌다. 동우 쪽에서조차 불안감과 경계심이 흐르기 시작했다. 그날 밤 창고문 밖에서 선희가 떨리는 손을 붙잡으며 말했다. 2번 다시 지지 않아요. 저들은 지옥 끝까지라도 쫓아가 내 모든 걸 되찾을 거야. 지수는 그녀를 꼭 끌어안았다. 절대 혼자 두지 않을게요. 이 싸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에요. 바람이 휘몰아치는 들녘, 박선희의 그림자엔 끝없는 분노와 더 이상 눈물 같은 연민조차 없는 냉기만 맴돌았다. 밤이 깊어질수록 그녀의 저주는 더욱 굳게 굳어갔다. 논밭 위에 폭풍 후 폭우가 그쳤을 무렵 마을회관에 하나둘 모인 얼굴들은 불안과 분노, 체념이 뒤섞여 있었다. 선희는 허리를 곧게 세우고 마이크를 잡았다. 여러분, 이 땅은 우리 조상, 부모, 우리 자식까지 물려줄 뿌리입니다. 제발 포기하지 맙시다. 아직 늦지 않았어요. 60이 넘은 김노인은 굳게 담은 입으로 중얼거렸다. 뭘 어떻게 해? 원님, 경찰도 다 힘센 놈들 편이지 않냐. 우리 같은 늙은이들은 이젠 남의 땅 걸음도 못해. 그 말에 몇몇 노인들은 고개를 떨구었다. 그러자 한 청년이 벌떡 일어나 목소리를 높였다. 할아버지, 그럼 그 땅을 가지고 뭐 할 건데요? 돈이 있어야 애들도 도시로 보내고 미래도 있지. 기껏해야 논 한 떼기인데 남한테 뺏기나 우리한테 팔리나 뭐가 달라요? 이 말의 분위기는 팽팽하게 갈라졌다. 말이 되는 소리를 해. 전통 지키지 않고 어디까지 탐욕을 키우겠다는 거냐? 그래도 우리가 못 살고 남 좋은 일만 시키자는 거냐? 갑론을 박이 난무하는 가운데 선희는 짧게 숨을 들이켰다. 여러분, 저 역시 누구보다 자식 걱정, 노후 걱정합니다. 하지만 우리 선대가 여기 뿌리내린 의지와 우리의 이름, 우리의 역사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거예요. 한쪽 구석 얇은 옷을 입은 아주머니가 울먹였다. 선희 씨, 우린 다 잃었어요. 재작년 태풍에 논반이 날아가고
작년엔 추락값도 똥값이었죠. 이번에 땅 팔면 조금은 인간답게 쉴 수 있을까요? 선희는 그 손을 꽉 잡았다. 월급쟁이 생활 30년에도 은퇴 뒤 땅 한 평 없다는 게 무슨 의미냐고요. 여긴 최소한 우리가 꿈을 이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제발 지금이라도 함께 일어서요. 그 순간 동네를 방문한 방송국 카메라가 플래시를 터뜨렸다. 한 기자가 거칠게 다가와 마이크를 들이댔다. 박선희 씨, 지금 마을에서 폭동 조짐이 있다고 합니다. 누군가 주민들을 선동하고 있다는 소문도 있는데 사실입니까? 선희는 침착하게 답했다. 폭동이 아니라 절박한 외침입니다. 저희가 저항하지 않으면 미래가 없습니다. 아픈 부모와 아이들을 위해 싸우는 겁니다. 그러자 갑자기 이동우가 양복 차림으로 회관문을 활짝 열며 들어왔다. 여러분, 박선희는 제정신이 아닙니다. 이 마을 혼란에 빠뜨린 것도 모자라서 돈 되는 일은 죄다 거부하는 사람이에요. 방송 카메라는 곧바로 동우에게로 돌아갔다. 이쪽은 피해자인 가족 이동우 씨입니다. 무슨 말씀하시겠습니까? 동우는 교활하게 미소 지으며 말하였다. 박선희 씨는 정확히 의사 진단서까지 받은 분입니다. 정신적으로 불안정해서 마을 사람들까지 혼란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저런 말에 더 이상 휘둘리면 안 됩니다. 마을 사람들은 놀람과 분노 그리고 혼란 속에 웅성거렸다. 뭐 선희가 아프다고? 정신병자 취급하네? 선희는 이를 악물었다. 정신병자는 당신이에요. 가족을 속이고 어미를 죽음으로 내몬 게 누군데?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피가 거꾸로 솟는 심정으로 선희는 카메라를 향해 크게 외쳤다. 나는 내 땅을, 내 생명을 반드시 지킵니다. 아무리 협박하고 나를 죽이려 해도 진실은 못 감춥니다. 이 싸움은 포기하지 않겠다. 동우는 기자에게 귓속말을 했다. 방송엔 저 사람 말 내보내지 말아주십시오. 분쟁만 커질 겁니다. 기자는 난처한 표정으로 뒤로 물러섰다. 그날 밤 마을 한복판에 임시로 세운 유기농 텐트가 조용히 깔렸다. 몇몇 청년과 엄마들은 자식들의 미래를 생각해 작지만 단단히 손을 잡고 있었다. 하지만 새벽녘 어둠 속에서 수상한 그림자들이 몰려왔다. 야구 배트, 쇠파이프를 든 불량배들이 단숨에 텐트를 부수기 시작했다. 박선희! 어디 있어! 나와서 매장당할 준비나 해라! 텅! 펑! 천막이 찢어지고 여러 명이 황급히 도망쳤다. 선희는 두 손으로 젖은 논흙을 움켜쥐며 울부짖었다. 이런 식으로 내 희망까지 모두 빼앗으려는 거냐? 젖은 손바닥에선 피가 번져 나왔고 그녀는 울음을 삼키며 절규했다. 내가 쓰러지지 않는 한 절대 멈추지 않을 거다. 내 고향을 지킬 날까지 절대로 멈추지 않을 거야. 폭풍우가 다시 몰려올 듯 마을 논두렁 위엔 깊고 긴 침묵과 고요한 분노만 남아있었다. 법 앞에선 선전포고 구름이 짙게 깔린 이른 아침. 박선희는 떨리는 손으로 카페 안쪽 의자에 앉아 있었다. 맞은편 한지수 변호사는 커피를 한 잔 건네며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오늘 정식으로 고소장을 접수합시다. 이 동네 그리고 세상에 우리가 어떤 싸움을 시작하는지 보여줘요. 줘야죠. 지수의 목소리는 야무졌지만 그 눈동자 안엔 두려움과 긴장 그리고 믿음이 타올랐다. 마을 사람들의 표정엔 불신과 기대가 뒤섞여 있었다. 진짜 저 사람들이 이길 수 있을까? 이전에도 기자가 한둘 왔다 말았잖아. 그래도 이번엔 선희가 있으니 한번 가보자. 김대찬이 거칠게 지팡이를 짚으며 말했다. 이제와 물러서면 우리 가족, 우리 선산 모두 먼지로 사라진다. 한번 붙자, 선희야. 우린 네 곁에 있다. 강수에 젖은 경찰서 복도, 박선희와 한지수, 그리고 몇몇 마을 대표가 차례로 고소장을 건넸다. 조용한 회의실 안에서는 경찰이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계속해봤자 헛수고일 수 있습니다.
증거가 나와도 상대는 변호사도 많고 돈도 셉니다. 지수는 눈을 부릅뜨며 말했다. 법 앞에서 사람 목숨과 재산, 진실이 팔려서는 안 됩니다. 마을 어르신들까지 목격자고 서류도 다 확보했으니 수사 시작하십시오. 경찰은 불편하게 서류를 한 장 한 장 훑었다. 이 정도면 내사 들어가겠습니다. 단, 압수수색 같은 건 아직 시기상조입니다. 신변 보호 신청도 하시죠. 조폭들이나 협박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그때 선희가 격한 목소리로 끼어들었다. 내 인생이 산산조각 났어요. 그런데도 법이 해준 게 뭔지 봤어요? 내 자식들, 사위놈, 우리 이웃 모두 돈 앞에 손 내민 사람들이에요. 더 이상 숨어있지 않을 겁니다. 도와주든 못 돕든 끝까지 갑니다. 지수와 대찬, 마을 대표들도 그녀 곁에 섰다. 같이 하자, 선희야. 우리도 누군가의 부모고 자식이야. 오늘만은 끝까지 함께 간다. 그날 오후, 이 사건은 방송을 타고 전국에 알려지기 시작했다. KBS, YTN 여러 지역 언론이 현장 취재를 하기 시작했고 마을 어귀엔 차량과 카메라가 줄지어 들어왔다. 리포터가 묻는다. 박선희 씨, 지금 마음은 어떠십니까? 선희는 숨을 가쁘게 몰아쉬며 또렷이 말했다. 두렵지 않습니다. 외로운 싸움이었지만 이제 제 목소리가 틀리지 않았다는 걸 여러분이 봐주셨으면 합니다. 이 땅 위에 정직한 피와 땀, 희망이 다시 싹틀 수 있게 해주세요. 마을 할머니들은 수건으로 눈물을 훔치고 젊은 청년들은 카메라 앞에서 머리를 숙였다. 동시에 동우 측에선 위기감이 고조됐다. 회사 회의실. 동우는 변호사를 불러 험악하게 소리쳤다. 이번 분란으로 회사 이미지까지 훼손됐어. 법적으로 최대한 막아요. 언론 고발, 명예훼손, 무고죄까지 모조리 걸어요. 변호사는 굳은 표정으로 답했다. 상대방이 가진 증거가 허술하지 않습니다. 신경 써야 합니다. 동우는 씩씩거리며 주먹을 쥐었다. 꼭 선이 그 여자를 박살내야만 직성이 풀린단 말이야. 여느 날 저녁 선희의 집에 모인 이웃들은 가만히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언니, 우리가 도운다고 얼마나 힘이 되겠어? 선희는 조용히 손을 쥐어주었다. 예전엔 죄책감과 수치심에 아무도 말을 못했죠. 근데 지금은 용기가 필요해요. 작은 힘이라도 모이면 바꿀 수 있다고 믿고 싶어요. 그때 한지수는 깊은 한숨과 함께 중대한 제안을 내놓았다. 공동 방어팀을 꾸립시다. 누가 뭐라든 여기 모인 사람이 주인임을 공식적으로 밝히는 겁니다. 그리고 재판을 만들어냅시다. 언론이 주목하는 지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대찬이 호쾌하게 손뼉을 쳤다. 그래, 싸워서 지면 죽는 거고 무너지면 그냥 남의 노예로 사는 거다. 이판사판 한번 가보자. 며칠 후 법정 밖에는 플래카드와 응원구호, 카메라 불빛이 번쩍였다. 작은 시골 마을의 투쟁이 온 나라의 눈길을 끄는 날, 선희는 차가운 가을 바람 속에서 결코 흔들리지 않는 눈빛으로 마을 사람들을 바라봤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할 시간은 이미 끝났어요. 저도 두려웠지만 뒤를 보면 같이 걸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그리고 진실을 위해 이 법정에서 끝까지 속삭입시다. 이윽고 법의 문이 활짝 열린다. 여러분을 증인으로 삼고 오늘 이 작은 시골 여인의 목소리가 무거운 세상에 부딪히게 된다. 진실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자의 편에 있다는 믿음이 논두렁 바람처럼 우렁차게 울렸다. 진실의 폭로와 증오의 심연 새벽 안개가 마을을 덮은 아침. 박선희는 배낭을 메고 마을 회관 앞에 서 있었다. 전화 한 통에 눈을 번쩍 뜹니다. 제가 드릴 게 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증언입니다. 이는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온 연락이었다. 그날 오후 마을 회관 안은 숨죽인 듯 침묵했다. 한지수 변호사가 노트북을 마이크에 연결하며 긴장감이 고조됐다. 잠시만 주목해 주십시오. 지금부터 듣게 될 증거는 이 사건의 결정적 전환점을 만들어 줄 겁니다. 노트북을 통해 흘러나온 목소리. 낮으면서도 선명한 남녀의 대화.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엄마가 계속 살아있으면 우리 인생 다 끝나. 그럼 오늘 밤 처리해야지. 괴로워도 어쩔 수 없어.
약한 놈은 다 짓밟히게 돼 있어. 우리가 이겨야만 해. 대화의 주인공은 확실히 박나리와 이동우였다. 군중 속에서 웅성거림이 터져 나왔다. 진짜였어. 그들이 엄마를 죽이려고 했잖아. 꼴사납다. 피도 눈물도 없는 놈들. 동우의 얼굴은 핏기가 싹 빠졌고 나리는 벌벌 떨며 저 멀리 구석에 숨어들었다. 지수는 집요하게 이어 말했다. 이 대화 녹취는 두 사람의 목소리가 확실히 일치합니다. 이거는 살인미수, 사문서 위조, 재산 갈취 등 중대한 범죄와 직결됩니다. 분노는 곧이어 광장으로 쏟아졌다. 동네 어르신들과 젊은이들이 플래카드를 손에 들고 투자회사 본사 앞으로 향했다. 농민을 죽이지 마라. 우리 땅을 돌려줘라. 경비원들과 용역들이 길을 막았다. 동구가 사주한 검은 양복 남자들이 군중 앞을 가로섰다. 가장 앞에 선 박선희. 손엔 피 묻은 천 조각과 증거, 서류가 들려 있었다. 내 목숨을 걸고서라도 이 땅, 이 생명 절대 대가에 없이 내어주지 않겠다. 군중 뒤에서 돌멩이와 계란이 날아들었고 한순간 난투가 벌어졌다. 김대찬은 달려나가 선희를 감쌌다. 이러다 죽는 한이 있어도 당할 수는 없어. 주먹질과 욕설, 눈물과 비명이 뒤섞여 현장은 아수라장이 됐다. 동우는 멀찍이서 지켜보다가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회사 건물 안으로 숨어들었다. 나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했다. 엄마, 살려줘. 내가 미쳤었어. 다 내 잘못이야. 박선희는 피범벅이 된 얼굴로 천천히 딸의 곁에 다가갔으나 곱게 쳐다볼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우리 사이의 정은 내 손으로 다 부숴버렸어. 네가 버린 건 나만이 아니라 네 미래까지야. 지수는 기자회견장에서 마이크를 움켜쥐고 외쳤다. 여기 모인 모든 증거, 그리고 이 사건에 침묵해온 사회의 잘못까지 언론 앞에 공개합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전국적으로 생중계가 시작됐다. 며칠 동안 인터넷과 뉴스, SNS엔 박선희의 싸움, 나리와 동우의 파렴치한 범죄가 실시간으로 쏟아졌다. 누구는 분노했고 누구는 자책했다. 세상이 그렇게까지 타락했을 줄이야. 그래도 한 여자의 용기로 마을을 부당함을 뒤집었잖아.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박선희는 깊은 허탈감과 고통에 빠졌다. 딸아, 왜 네가 여기까지 왔니? 내 피가, 내 가르침이 전부 독이 되었단 말이냐. 이동우는 결국 막다른 골목까지 몰려 마지막 방역을 준비했다. 차창 밖을 내다본 그는 치도곤에 시달려 얼굴이 퉁퉁 부어 있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선희를 완전히 없애야 해. 그는 조용히 전화기를 들었다. 준비해. 이 판 뒤집을 카드가 마지막이야. 그날 밤 경찰차 소리에 마을은 또 한 번 뒤집혔다. 구급차 사이렌, 취재진의 플래시, 주민들의 비명. 박선희는 경찰의 호위 아래 겨우 집으로 돌아왔고 지수와 마을 대표들은 절망과 분노 속에 서로를 다독였다. 마지막으로 남은 건 저 끝없는 법정의 어둠 한가운데서 진실을 외칠 선희의 용기였다. 그녀는 밤새 벽에 손을 짚고서 중얼거렸다. 진실은 도망치지 않아. 증오가 아무리 쌓여도 내 의지는 결코 무너지지 않아. 우리 땅, 우리 삶, 우리 피. 끝까지 지킬 거야. 밖은 여전히 차가운 안개와 함께 새로운 전쟁을 위한 어둠이 서려 있었다. 최후의 심판 깊은 밤, 박선희는 쿵쾅거리는 심장 소리에 잠에서 깼다. 불안감에 휩싸인 채 창밖을 내다보니 밖에는 희미한 불빛이 웅크리고 있었다. 그녀는 문을 잠그고 숨을 죽인 채 컨테이너 박스에 몸을 숨겼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 무거운 발소리가 가까워졌다. 문이 갑자기 거세게 벌컥 열렸고 이동우의 그림자가 마치 짐승처럼 들이닥쳤다. 넌 정말 끈질기구나, 박선희. 그의 손에는 탐욕과 공포, 오기가 묻어났다. 네가 살아있는 한
우리 모두의 삶은 지옥이다. 오늘 밤 널 이 땅 아래 묻고 새벽이 오면 평범한 사고사로 넘길 거야. 동우는 손에 쥔 밧줄로 선희의 목을 조르려 달려들었다. 선희는 한 손으로 목을 막고 다른 손으론 온 힘을 다해 발버둥쳤다. 마치 사람 아닌 이가 서로를 찢는 듯한 사투가 이어졌다. 살고 싶으면 입 다물고 남은 인생 아무 데서나 썩어라. 이 못된 놈아!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이 손으로 피 흘리기까지 해야 하냐? 그때 밖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다. 여기 있다! 박선희 씨! 문 열어요! 김대찬과 마을 사람들이 문을 부서질 듯 두드렸다. 동우는 당황한 채 선희를 놓고 달아나려 했다. 하지만 대찬이 문을 차고 들어와 동우와 몸싸움을 벌였다. 지수 변호사도 달려와 소리쳤다. 경찰입니다. 모두 엎드려! 마침내 경찰들이 밀려들어 동구를 결박했다. 온몸에 힘이 빠진 선희는 바닥에 주저앉으며 울음을 터뜨렸다. 여기서 끝까지 살아남았군요, 선희 씨. 드디어 모든 게 끝이 보입니다. 지수가 조심스럽게 그녀를 다독였다. 며칠 후 전라남도 지방법원. 마을 주민들과 전국 언론, 가족, 그리고 양측 변호인단이 한데 모였다. 법정에는 팽팽한 긴장과 함께 수많은 시선이 집중되어 있었다. 첫 증인석에 오른 선희의 눈은 두려움과 확신이 엇갈렸다. 판사가 조용히 묻는다. 피고인과 피해자 간의 모든 사실을 진술하십시오. 선희는 목소리를 떨며 그러나 선명하게 말했다. 제 자식과 사위는 제 목숨을 노리고 땅과 재산까지 빼앗으려 했습니다. 이 기록과 증거가 그 사실을 증명합니다. 그녀는 재판장에 증거 파일, DNA 감식 결과, 녹취록, 약탈 증거 서류를 하나씩 내밀었다. 다음은 한지수 변호사의 신문이었다. 이 모든 행위는 경제적 욕망, 그리고 기업의 이권과 결탁한 매우 조직적인 범죄입니다. 피해자 박선희 씨는 수없이 은폐되고 조작당했고 이제 모든 진실이 드러난 이상 엄정 심판만이 정의에 부합합니다. 이어 동우와 나리의 변호인은 오히려 선희가 정신적으로 불안하다고 주장했다. 의뢰인은 피해자가 반복적으로 환각을 경험했다고 진술합니다. 화재 당시 신원 확인은 공식 기록에 따라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가족 간의 갈등을 범죄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법정은 양측의 팽팽한 공방으로 달아올랐다. 증인들도 잇따라 증언석을 나섰다. 마을 주민, 병원장, 경찰관, 그리고 결정적인 녹취 파일의 제보자까지. 재판장은 최종 변론을 듣고 조용히 판단을 내렸다. 모든 자료와 증언, 그리고 전국적 관심을 함께 고려할 때 이번 사건은 가족 간 신뢰 붕괴뿐 아니라 공공 권력 남용, 사회적 약자에 대한 중대 범죄임이 여실하다. 숨막히는 순간 뒤 곧 선고가 울렸다. 피고 이동구 유죄, 살인미수 및 재산 강탈, 문서 위조, 공갈 협박죄로 중형을 선고한다. 박나리, 범행 가담 및 모의로 실형을 선고한다. 피해자 박선희의 명예와 권리 및 해당 토지가 복원된다. 순간 법정은 술렁였고 선희는 떨리는 손으로 머리를 감쌌다. 그녀가 가장 두려워했던 순간 마을 사람들 하나둘 그녀 곁에 다가와 손을 맞잡았다. 미안합니다, 선희 씨. 그동안 힘들게 해서. 이제야 우리가 함께한 것 같아요. 용기 내줘서 고마워요. 판사는 마지막으로 덧붙였다. 이 사건의 교훈은 단 하나. 누구도 진실을 영원히 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법정을 나오는 길. 쏟아지는 햇빛 아래에서 선희는 울음과 미소가 뒤섞인 얼굴로 하늘을 올려다봤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야. 상처받은 이웃들, 배신과 고통을 겪은 사람들이 다시는 억울하지 않길. 그녀는 마을 사람들과 손을 맞잡고 자신의 땅을 당당히 바라보기 시작했다. 절규와 갈등, 두려움과 단죄. 그리고 마침내 정의와 치유의 긴 여정이 끝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황무지에 싹 트는 생명 햇살이 따스하게 내려앉은 아침.
박선희는 오랜만에 들판 한가운데 섰다. 논두렁 밑에는 아직도 밟힌 자리, 불에 탄 자국이 군데군데 남아 있었지만 그 위로는 어느새 연두빛 새싹이 돋아오르고 있었다. 선희는 두 손으로 흙을 어루만지며 미소 지었다. 이 땅이 울고 이 땅이 다시 살아났다. 몇 달 전 그 아비규환, 피와 눈물이 섞인 풍경이 거짓말인 듯 마을에는 조금씩 변화가 생기고 있었다. 재판의 승리 후 정부와 지역 자치단체에서 지원이 들어왔고 선희와 농민들은 의기투합했다. 누구도 더는 남의 눈치만 보지 않았다. 늦은 오후 선희가 다시 세운 유기농 농장 한쪽에선 작은 기념비가 막 세워졌다. 굴복하지 않는 자들의 들판. 기념비 위엔 그동안 고생했던 이름들이 하나하나 새겨졌다. 김대찬, 한지수, 그리고 싸움을 함께한 이름 없는 이웃들의 이름도 빼곡했다. 마을 사람들이 둘러앉아 오순도순 이야기를 나누었다. 또 태풍만 오면 어쩌냐 걱정은 되지만 예전처럼 팔 마음은 안 생겨요. 우리가 이뤄냈으니까요. 이제 배신도 싸움도 다 지겹다. 한 번만 더 이웃끼리 믿고 지내보자. 선희는 웃으며 말했다. 힘이 약해도 뭉치면 이길 수 있다는 걸 한 번은 증명했잖아요. 이젠 서로를 지켜주는 게 우리가 지켜야 할 또 다른 약속이에요. 기념비 앞에서 박나리의 소식이 전해졌다. 그녀는 구치소에서 자신이 저질렀던 과오를 뉘우치며 어머니에게 첫 편지를 보내왔다. 엄마, 정말 많이 그리워요. 날 용서해 줄 수 있을지 한참 고민해봤지만 아직은 너무 부끄럽고 겁이 나. 그래도 언젠가 다시 뵙고 싶어요. 아프지 말고 늘 행복하세요. 선희는 그 편지를 조용히 접어 서랍 맨 밑에 넣었다. 그러나 천천히 눈가에 뜨거운 눈물이 고여왔다. 머릿속에는 지나간 세월, 나리의 어린 시절, 함께 울고 웃던 순간들이 쏟아졌다. 엄마라는 이유 하나로 모두 안아주기에는 나도 너무 많이 지쳤구나. 하지만 피는 속일 수 없다. 언젠가 시간이 흐르면 우리는 다시 서로를 안아줄 수 있으리라. 며칠 뒤 선희는 홀로 들판을 천천히 거닐었다. 곡식들은 바람에 일렁이고 아이들과 젊은이들이 논두렁에서 새로운 실험을 하며 두 손으로 흙을 만지는 모습이 보였다. 그녀는 머릿속에 스친다. 이렇게 뿌리가 남아있으면 삶은 언제든 다시 움튼다. 이 땅은 누구의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해 잠시 빌려 쓰는 거다. 마을 어린이 한 명이 농장 모퉁이에서 밖을 내다보며 선희에게 손을 흔든다. 할머니! 여기 봐요! 싹이 또 나요! 선희는 환하게 웃으며 아이에게 다가갔다. 함께 무릎을 꿇고 흙을 만지며 그 위에 작은 씨앗 하나를 심었다. 얘야, 이 싹은 우리 모두의 희망이란다. 지치거나 슬플 때마다 이걸 보며 다시 일어설 수 있어야 해. 마을 이웃들은 선희를 중심으로 작은 토지 지킴이 모임을 만들었다. 마을 땅을 지키고 사기나 강탈로부터 다른 이웃을 보호하는 새로운 규약도 만들어졌다. 어느새 다른 마을에서도 고통을 겪었던 농민들이 찾아와 희망을 잃고 살았던 우리도 이제 다시 일어서고 싶다고 모여들기 시작했다. 선희는 정기적으로 농민들과 회의를 열었다. 우리가 다시 처음처럼 마음을 모으고 살아간다면 이 동네엔 다시는 절망 같은 건 자랄 수 없을 겁니다. 모두 자기 땅을, 자기 꿈을 소중하게 생각합시다. 우리 마을이 앞장서서 진짜 정의로운 세상 만든다고 생각해 주세요. 노인은 말했다. 이럴 줄 알아 나. 마을에 다시 웃음꽃이 피리라고. 젊은이들은 활짝 웃었다. 젊은 힘도 쉽게 꺾이지 않아요. 할아버지, 할머니 잘 도와드릴게요. 해질녘 논둑 끝자락에 선 박선희는 맑은 하늘 아래 자그마한 석상 앞에 머리 숙여 인사했다. 이 땅의 고통, 이 땅의 영광을 위해 살다간 모든 이들에게, 그리고 다시 피어날 내일에게. 바람 사이로 파릇파릇한 생명의 냄새가 가득했다. 선희의 눈앞에는 이제 깊은 상처 대신 초록의 논과 밝은 미래,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따뜻한 미소만이 아른거렸다. 긴 겨울을 지나 다시 살아난 들판. 그 위에 싹튼 새로운 희망과 생명 앞에서 선희는 천천히, 그러나
굳건하게 자신의 내일을 걸었다.